네, 수능 특강 현대시 두 번째 나와 있는 윤사월과 자화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윤사월 해제부터 먼저 같이 보고 지나갑시다. 자, 이 작품은 봄산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 속에 고립되어 지내는 눈먼 처녀의 세상에 대한 애틋한 동경과 그리움을, 여기까지가 아마 이 글 전체의 주제가 되겠네요. 그죠? 자연 속에 고립되어 살고 있는, 봄산 속에 고립되어 살고 있는 눈먼 처녀의 세상에 대한 동경, 그리움을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그려낸 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뒷부분은 아마 요글의 표현상의 특징일 텐데 뒤에 문제에 나오죠. 마치 동양하의 하나를 보고 있는 것처럼 여백의 미가 느껴지는 그런 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분, 삼음보를 기반으로 하는 민요조의 율격을 나타내고 있고, 삼음보는 보통 고려가요 같은 데 많이 쓰던 거죠. 그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전통적 율격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삼음보로 진행이 되니까 정형적 율격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통적, 정형적 율격을 쓰고 있는데 민요조라고 말했죠. 그죠? 요거는 음보도, 삼음보도 물론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거고요. 하나 더 말하면 글자 수를 따지는 음수율은 7, 5조로 쓰여지고 있는데 요거는 하나 주의하실 게 음보율은 잠시 후에 보시면 알 거예요. 음보율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변함이 없는데 7, 5조는 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변형이 있어요. 그래서 7, 5조의 변형을 통해서 민요조의 율격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까지가 운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글은 이런 운율을 가지고 있고 절제된 표현과 감각적 이미지, 역시 표현상의 특징이죠. 절제된 표현, 아까 얘기했던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그렸다고 그랬지, 그지? 같은 말일 거예요. 절제된 표현과 감각적 이미지, 감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느끼는 오감이니까 뭐 청각이든 시각이든 우리가 느끼는 오감이 잘 표현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동양적이고 전통적인 서정, 그런 느낌을 준다는 건데,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동양하와 같은 느낌을 준다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백의 미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글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어떠한 표현 방식이 주로 쓰였는지 대략 훑어봤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지문을 봐가면서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죠.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자, 산속입니다. 산촌인데 그냥 봉우리도 아니고요. 외딴 봉우리죠. 일단 배경 자체가 송화가루가 이게 그 소나무 가루죠. 그죠? 노란 색깔 그런 건데 봄에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계절감이 하나 드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등장하는 외딴 봉우리 혹은 그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자연의 모습들이죠. 근데 이 자연이 뭔가 이렇게 그 뭐랄까 여기 지금 등장하는 눈먼 아가씨 입장에서는 벗어나고 싶어 하는 자연이니까 오히려 눈먼 아가씨를 고립시키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외딴 봉우리라고 했으니까 뭔가 고립감 혹은 외로움 혹은 고독감을 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윤사월 해가 길다. 자, 윤사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절감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 시간적 배경을 알 수가 있고요. 깨꼬리가 울면, 자, 이 산 속에서 깨꼬리가 웁니다. 노래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운다라고 표현했죠. 이 설명 선생님 잠시 뒤에 할게요. 깨꼬리가 울면 산지기 외딴 집. 자, 또 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놈의 집도 역시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집이 아니라 외따로 떨어져 있는 집이니까 마찬가지로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고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곳이겠죠. 자, 이 외딴 집에 눈먼 처녀사, 눈먼 처녀가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그냥 처녀도 아니고요. 눈이 먼 처녀예요. 눈먼 처녀가 문설주에 길을 대고 엿듣고 있어. 자, 길을 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깥 세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죠. 혹은 바깥 세계에 대해 소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자, 바깥 세계에 대해서 동경하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시 내용 자체는 별게 아닙니다. 외딴 산골 속에 외딴 집에서 살고 있는 눈먼 처녀가 밖의 세계를 동경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화자는, 이 시의 화자는 눈먼 처녀가 아니죠. 이런 눈먼 처녀의 모습을 보고 있는 누군가, 관찰하는 누군가가 눈먼 처녀의 이런 마음을 추측해서 관찰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고, 자, 이제 하나씩 다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시상 전개 방식부터 먼저 보죠.
시상 전개. 자, 제일 처음에 아주 멀리 있는 봉우리부터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나뭇가지에 있는 꾀꼬리를 얘기하다가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집까지 왔다가 집 안에 있는 처녀까지 이렇게 왔죠. 그러면 화자 입장에서는 화자는 제일 처음에 봉우리를 봤다가 꾀꼬리를 봤다가 집을 봤다가 처녀를 본 거죠. 화자의 시선이 이동한 겁니다. 이 글의 시상 전개 방식은 시선의 이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중에서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멀리 있는 경치부터 봉우리 멀리 있는 경치부터 눈앞에 있는 눈먼 처녀까지 원경에서 근경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해 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운유를 잠깐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삼음보의 운유를 취한다 그랬죠? 읽어보시면 되죠. 송화가루 날리는 외딴 봉우리, 삼음보, 윤사월 해길다 꾀꼬리 울면, 산기슭 외딴집 눈먼 처녀사 전부 다 삼음보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삼음보라는 말을 보다가는 이게 만약에 모의고사 같은 데 출제가 된다면 전통적, 아까 말씀드린 거네요. 전통적 혹은 정형적 율격을 쓴다라는 말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음수율 하나 볼까요? 음수율. 음보라고 하는 건 끊어읽기의 단위죠. 그죠? 다시 살펴볼 것은 음수율, 글자 수를 볼 거라고요. 그러면 다시 1년을 봐주세요. 송화가루 날리는 7이죠. 외딴 봉우리 5지 그지? 7, 5조예요. 그런데 2연을 보시면 윤사월 해길 6이네 이건 또 꾀꼬리 울면 5조. 그 다음에 다시 3을 보시면 산지기 외딴 집 또 6이네. 눈먼 처녀사 5조. 문설주에 기대고 7이죠. 마지막은 다시 5조. 그러니까 7, 5조 음수율은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요. 7, 5조의 변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운유 형성 방법은 3음보의 정형적인 음보율을 쓰고 7, 5조 음수율의 변주를 통해서 운유를 만들고 있고 이러한 것을 EBS 해제에서는 민요조라고 표현했죠. 민요적 율격이 보인다. 전통적 율격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표현 방식 하나 봅시다. 표현 방식은 뭐 다른 것들은 아까 뭐 간결한 표현 이런 것들은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알겠죠. 매연이 두 행밖에 되지 않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고 서술되는 대상들도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일단 표현에서 간결한 표현 우리가 간결하고 압축적인 표현은 당연히 안다라는 전제하에서 다른 거 하나 얘기해 볼게요. 표현 방식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요 글에서는 첫 번째 감각적 이미지가 쓰인다라고 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각이라는 말은 우리의 오감을 쓴다라는 말이죠. 저 멀리 보이는 뭐 송화가루가 날리는 외딴 봉우리다 시각일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꾀꼬리가 운다 이런 건 청각이겠죠.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시각도 보이고 청각도 보여. 우리의 오감 중에 두 개나 썼네. 그러니까 감각적 이미지라고 말하고요. 자, 두 번째는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방식이 쓰였어요. 그러면 어떤 데인지 봅시다. 여기죠. 이연에서 꾀꼬리가 운다라고 하는 요 표현 때문에 그래요. 자, 감정이입을 판단하는 방법은 세 가지를 가지고 봅니다. 첫 번째는 주관적 정서어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네요. 세 가지가 아니라 주관적 정서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봤던 그 부분에서는 울다라고 하는 주관적 정서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감정이 이입되어 있는 어떤 인물, 화자가 됐던 대상이 인물이 됐던 간에 인물의 정서와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 이 글 속의 눈먼 처녀는 그 꾀꼬리 소리를 들으면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생각을 했겠죠. 슬펐겠지, 그지? 그 슬픈 마음이 운다라고 하는 주관적 정서, 외부 사물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운다라고 하는 이연에서는 감정 이입의 방식이 쓰였다.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위에 써볼게요. 쓸 때가 마땅치 않나요? 자연의 모습이 나오죠. 분명히 봄의 어떤 자연의 모습이니까 아름다운 풍경은 틀림없어요. 이까지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눈먼 처녀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자연은 분명히 아름다운 공간이지만 이 눈먼 처녀 입장에서는 이 자연이 어떻게 보이냐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가로막는 고립의 공간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해제에서 뭐 아름다운 자연의 이런 말 나왔는데 아름다운 건 맞지만 이 눈먼 처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름다운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고립시키는 공간이니까 이 눈먼 처녀 입장에서 이 자연은 친화의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이 빼먹은 게 없죠, 그죠? 자, 일단 설명을 해야 될 설명들은 다 한 것 같아요. 뭐 주제는 아마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외딴 산에서 혼자 살고 있는 어떤 눈먼 처녀가 느끼는 고립감 같은 거, 혹은 세상에 대한 어떤 동경 이런 거니까, 눈먼 처녀의 외로움과 외딴 집에 사니까 외로움과 세상에 대한 동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대상을 눈먼 처녀로 설정한 것은 아마 이중적인 고립감을 주기 위한 것 같은데요. 이 눈먼 처녀가 살고 있는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공간도 외딴 집이고 외딴 봉우리에 있는 아주 떨어져 있는 집이니까 공간 자체도 물론 고립감을 줍니다만 세상을 볼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신체적, 내적으로도 고립감을 느끼는 그런 인물이라서 눈이 멀었다라고 하는 저런 설정을 통해서 인물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더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시는 확인했고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박목원의 나그네라는 시가 있어요. 나그네. 그 다음에 조지훈의 완화 3이라는 시가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박목월의 산도화라고 하는 글도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글은 주제는 이거랑 달라요. 주제는 이거라고 뭐 큰 상관이 없습니다만 뭐가 비슷하냐 하면 압축미, 여백미라고 하는 동양적인 이미지 표현에서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시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회가 될 때 한번 좀 비교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 표현상의 특징과 오늘 충분히 말씀드렸죠. 제일 눈에 띄는 표현 방식은 감정이입과 감각적인 표현이 보인다. 운율은 3음보를 바탕으로 두고 있고 7-5조의 변주가 보인다. 그 다음 눈먼 처녀의 정서는 당연히 세상에 대한 동경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슬픈 마음이 있을 거니까 애상이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맥락을 이해하시면 돼요. 세상을 보고 싶고 이곳에서 나가고 싶고 그러한 어떤 동경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꾀꼬리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픈 마음이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는 확인을 했고요. 자, 두 번째 시 윤동주의 자화상이라는 글을 보게 될 겁니다. 일단 해제부터 먼저 볼게요. 이 작품은 우물을 매개로 내적 갈등과 자기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 시이다. 그럼 일단 우물이라는 소재는 성찰의 매개체가 되겠네요. 이런 시 많이 보셨죠? 그 다음에 내적 갈등과 자기 성찰을 보여줘. 이제 이게 내적 갈등을 보여주거나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화자의 기본적인 정서나 태도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윤동주의 다른 시들처럼 이 시를 관통하는 정서는 부끄러움이다. 그래서 윤동주를 부끄러움의 미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부끄러움이다. 일제강점기라는 불우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불우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해서 보통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기력하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소극적인 태도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이런 뭔가 부정적인 현실에서 무기력하고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과 그것을 극복하고 치열하게 내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산문적 문체로 담담히 고백하고 있어. 그러니까 부끄럽고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고 그러한 것을 아까 봤던 가하고는 명확히 다르죠. 굉장히 좀 한 연이 되게 길어요. 산문적인 문체로 쓰고 있고 그 다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선 작품을 보기 전에 모든 윤동주의 시가 다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윤동주 시가 가지고 있는 경향을 한번 볼게요. 보통은 제일 처음에 부정적인 현실 인식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지금 해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같은 이런 상황이니까 현실인식이 뭔가 부정적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자신의 어떤 현재 모습,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부끄러움.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성찰을 합니다. 뭐 거울을 닦든 뭘 하든 성찰이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 성찰을 통해서 극복 의지까지 도달하는 것이 보통 윤동주 씨가 보여주는 일반적인 시의 흐름인데 이 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고 이러한 성찰의 과정은 읽어보면 알 겁니다. 정서의 변화. 하자에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는 정서의 변화가 성찰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성찰하는 매개체로서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이 되게 될 거예요. 뭐 어차피 산문체의 글이니까 운율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내용하고 하자의 정서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산모퉁이를 돌아서 농가의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갑니다. 외딴 우물. 자,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죠. 성찰,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성찰의 매개체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홀로 찾아간다고 했는데 이거 외로움이 아닙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홀로 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거죠. 이런 건 전부 다 내적인 성찰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물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비친 나의 모습을 보고 과연 그 모습이 올바른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겠다는 말이겠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산모퉁이를 돌아서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자, 그 다음 우물 속의 풍경을 보세요. 우물 속에 비쳐있는 여러 가지 풍경들을 나열하게 될 텐데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를 열거했어요. 그죠? 그런데 보시면 모두 다 굉장히 평화로운 풍경이죠.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이 제시되어 있고, 주로 시각적 이미지인가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표현 방식 하나 좀 봅시다. 이거. 파란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거. 자, 바람은 보통 우리가 촉각으로 느끼는 거죠. 그런데 얘를 파랗다라고 해서 시각으로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바뀌어졌죠. 보통 얘를 공감각적 표현이라고도 부르고요. 이건 막 한 100만 번 넘게 봤을 거야. 공감각적 표현이라고도 부르고 요즘 더 흔히 쓰는 말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니까 감각의 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표현상의 특징이 마땅히 내릴 문제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눈여겨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자, 이 한 사나이가 바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겠죠. 현실적인 화자예요. 현실적 화자의 모습을 한 사나이라고 불렀죠. 현실적 화자의 모습. 자, 어떤 모습인지 봅시다.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나이는 아까 이연에서 봤던 이런 아름다운 풍경, 우물 속에 비친, 우물이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물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요. 우물에 비친 그 풍경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한 사나이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 우물의 풍경이 긍정적인 모습이라면 내가 미워하는 놈은 이거랑 어울리지 않으니까 이거는 부정적인 모습이겠죠. 왜 얘가 미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해제를 보면 자신의 어떤 식민지의 지식인으로서 소극적인 모습 혹은 무기력한 모습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 현실적 자아에 대한 미움이 드러나 있는 거죠. 자, 일단 첫 번째 정사 하나 기억해 주세요. 자기를 미워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돌아가 생각하니까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자, 이거는 자기 연민이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미움도 있고요. 동시에 참 안 된 놈이기도 해. 연민도 있어.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애정이란 말을 쓰기도 하죠. 사랑과 증오가 함께 있는 것, 사랑과 미움이 함께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자, 왜 굳이 가엾어졌는지를 설명을 해보자면 뭐 이런 거겠죠. 이런 불우한 현실을 살아가는 하필 이때 태어나서 이러한 뭔가 불의한 세상,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불쌍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엾어졌습니다. 도로 가서 다시 봤어요. 가엾어서 돌아가다가 다시 가서 본 거죠. 봤더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어. 변화가 없다고. 불쌍해 보여서 가봤는데 내가 미워했을 때 그때 모습 그대로야. 다시 그 사나이가 그래서 미워져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해보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자 보세요. 행동의 반복이 있죠. 갔다가 돌아오고 갔다가 돌아오고 행동의 반복이 있고요. 정서의 변화가 있습니다. 미웠다가 다시 불쌍했다가 다시 미웠다가 다시 그리워지죠. 이런 것들은 다 뭐를 보여주는 것이냐면 하자의 성찰의 과정이에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내적 갈등을 보여주면서 자신을 돌이켜보는 성찰의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시가 좀 어려운 게 이까지는 성찰인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갈 때 이 사이에 뭔가 내용상 생략된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서 해석도 굉장히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EBS 책을 보는 거니까 EBS에서 해석하는 것처럼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다시 이제 이런 성찰의 과정이 끝났어. 그리고 나서 우물 속을 다시 보는 겁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리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까지는 아까랑 똑같죠. 1년하고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수미상관의 방식을 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뒷부분이 앞에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수미상관이긴 한데 똑같지 않고요. 다른 내용이 들어가니까 변형된 수미상관의 방식을 쓰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잘 보세요. 이제 거기에 뭐가 비쳤냐면 이제는 추억처럼 사나이가 비친다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해석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 가운데서 올해 EBS에 맞추어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제 우물 속 풍경은 아까랑 변함이 없어요. 우물 속 풍경은 1년과 똑같이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1년에서는 여기에 비친 하자의 모습이 어울리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뭐가 보이냐면 추억처럼 사나이가 보여. 그러면 사나이. 그래서 추억은 반성하는 과정에 있었던 자신의 옛 모습이죠. 그러면 추억처럼 사나이가 이 사나이는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모습을 극복해낸 자신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요거는 여기서 추억 같은 사나이는 아까 봤었던 미워지거나 불쌍해지거나 그런 자아가 아니라 그런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도달하게 된 자신이 원하는 긍정적 자아의 모습을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 보여주는 주제는 아마도 자아 성찰이겠죠. 자아 성찰과 어떤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글 전체의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시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우물의 기능, 우물은 자아 성찰의 매개체가 된다. 하자의 정서 변화 과정. 자, 요거는 뭐 미웠다가 가엾었다, 미웠다, 그리워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성찰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 더 할까요? 하자의 행동의 반복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행동의 반복도 물론 성찰의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말을 덧붙인다 그러면 내적 갈등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할까?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사나이의 의미 변화. 자, 제일 마지막 한 년을 제외하고 앞에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자아라면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사나이는 이런 부정적 상황을 성찰을 통해 극복한 긍정적 자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표현상의 특징에서 변형된 수미상관의 방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실 게 감각의 전이가 쓰여진 표현이 하나가 있었죠. 감각의 전이 이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감각적인 표현이 보인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전반부에서는 우물 속의 풍경하고 사나이의 모습이 대비되어 있지만 후반부에서는 우물 속의 그 풍경의 모습과 사나이의 모습은 대비가 아니라 조응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확인하겠습니다. 1번. 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1번. 자연물을 매개를 통해서 시의 정조를 드러내고 있다. 아마 이게 꾀꼬리를 말하는 것 같아요. 꾀꼬리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뭔가 애상감,
슬프고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외딴 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도 드러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2번 가겠습니다. 색채 대비를 통해 시적 화자의 정서 변화를 표현하고 있어. 자, 색채 대비 일단 뭐부터 찾아야 돼요? 색깔과 관련된 단어가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찾아보실래요?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물론 송화가루를 본 사람이 있다면 이 송화가루가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좀 무리하게 말을 해서 색채 이미지를 연상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은 가능하지만 색채 대비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2개 이상의 색깔이 필요한데 색채 대비가 나오지 않았다고요. 그 다음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죠. 시적 화자의 정서 변화.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화자의 정서가 뭔가요? 안 나왔어요. 그죠?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눈먼 처녀의 정서는 어떤 것일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근데 그 눈먼 처녀가 화자가 아니죠. 그 눈먼 처녀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사람이 이 시의 화자인데 화자가 어떤 정서인지 자체를 알지 못하겠는데 변화 어떻게 알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답은 2번이 정답이고 3번은 시상전개 방식. 원경에서 먼 봉우리에서 외딴 집에 있는 아가씨로 가까운 경치 근경으로 시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시선 이동을 통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4번 계절적 배경을 드러내는 시어 송화가루 그 다음 윤사월 이런 것들 시적 분위기를 제시하고 있다. 5번 유사한 음절수의 반복 배열을 통해서 음절수죠. 음절이니까 끊어읽게 단위 3음보를 이야기합니다. 음절수의 반복의 배열을 통해서 시의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실수했네요. 다시 볼게요. 자, 이런 거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자, 보시면 5번이 묻고 있는 것은 음절이네요. 그죠? 음절. 음절이 뭐죠? 음우는 자음, 모음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고 음절은 글자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음절수라고 하는 건 글자 수를 얘기하는 거네요. 그죠? 끊어읽기의 단위가 아니라 글자 수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음수율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다시피 7, 5조를 근간으로 해서 유사하게 6, 5조가 쓰인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유사한 음절수를 반복적인 배열을 통해서 시에 리듬감을 주고 있어. 우리가 아는 것은 이거 플러스 3음보라고 하는 끊어읽기의 단위도 반복해서 리듬감을 주고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그 다음에 2번 넘어갑니다.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기역이 눈먼 처녀가 살고 있는 외딴 집일 거고요. 그 다음에 니은은 외딴 우물이죠. 자, 외딴이라고 하는 표현은 똑같습니다만 앞에서의 외딴은 고립감 혹은 외로움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고 니은에서의 외딴은 홀로 조용히 자신을 응시하는 상황이니까 외로움과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답은 금방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 기역은 눈먼 처녀가 니은은 시적 하자가 지향하는 이상적 공간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기역과 니은 모두 해당 사항이 없죠. 자, 기역은 눈먼 처녀가 외딴 집에서 벗어나서 길을 대고 바깥 세계를 동경하는 것이니까 외딴 처녀의 입장에서 외딴 집이 지향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니은도 마찬가지죠.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지만 그것이 내 모습과 어울리는가 그렇지 않는가 그렇게 보는 것이지 이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자, 2번 갑니다. 기역은 눈먼 처녀가 니은은 시적 화자가 자연 친화적 삶을 추구한다고요. 자, 또 마찬가지예요. 눈먼 처녀는 이 아름다운 자연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적어도 눈먼 처녀는 친화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시적 하자 마찬가지죠. 니은도 마찬가지인데 니은은 글쎄요. 우물 속에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이 있어. 그런데 내가 그 자연 속에 들어가 살고 싶네?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2번도 기역, 니은이 모두 별 관련성이 없어 보입니다. 3번 기역은 눈먼 처녀가 세계와 분리된 오케이 고립된 공간 분리된 공간 맞고요. 니은은 시적 하자가 세계 관계가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기역은 눈먼 처녀가 타인과 소통이 아니라 단절된 공간이죠. 5번 보겠습니다. 기역은 눈먼 처녀가 외부 세계를 동경. 자, 그러니까 외부 세계에서 고립되어서 혹은 외부 세계와 단절되어서 외부 세계를 동경하는 그런 공간으로 그려지고 있고 니은의 시적 하자가 내면의 세계를 응시하는 공간, 내면의 세계를 응시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성찰한다는 말이겠죠.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3번.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했다. 적절치 않은 거. 윤동주에게 시쓰기는 부끄러움에 대한 고백이다. 부끄러움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오는 성찰이고 시인이 살았던 시대는 그 부끄러움이 오는데 여러 요인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윤동주의 부끄러움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 현실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나약한 지식인이라고 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자신의 무기력한 모습, 나약한 모습, 소극적인 모습 이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거다. 자, 다음 부분.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저항하고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소명을 지닌 지식인이면서도 소명에 따라서 행동하지 못하는 채 평온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인 것이다. 윤동주는 시를 통해서 이를 고백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고백하고 있고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과 대면하여서 무슨 말인가요? 성찰을 통해서 치열한 내적 갈등을 통해 삶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이 시 전체적인 어떤 배경과 흐름을 얘기했죠. 그죠? 부끄러워하고 있어. 그 상황의 성찰을 통해서 어떤 극복의 과정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확인합시다. 1번. 홀로 우물을 찾아가는 것은 자신이 대면하는 삶을 성찰하려는 시인의 태도. 자, 혼자 조용히 자기 내면을 응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우물을 얘기할 때 자성찰의 매개체라고 했는데 말을 바꿔볼게요. 하자의 내면을 응시하는 매개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우물을 통해서 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인가? 아니면은 만족스러운 모습인가? 그걸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하자의 내면을 응시하는 매개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성찰의 매개체랑 같은 말인데 말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고요. 자, 1번은 일단 문제가 없고요. 2번은 사나이가 있는 우물 속은 부조리한 시대 현실과는 대비되는, 맞죠? 부조리한 시대와는 대비되는 평온한 풍경을 담고 있다. 3번 돌아갑니다. 도로 가 등을 보니 이런 등의 행동을 통해서 시인이 느꼈던 내적 갈등, 자, 갈까 말까 뭔가 선택을 못하는 거죠. 갔다가 오고 이런 행동을 통해서 내적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번 가엾어 그리워의 표현을 통해서 시인이 부조리한 시대 현실에 처한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어. 자, 가엾어 안 된 마음, 그리워. 그러니까 이런 마음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도 안 됐다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애증이라는 말이 더 정확해 보이긴 해요. 미워하는 마음하고 가엾어하는 자기를 어떤 그 증오하는 마음과 아끼는 마음이 동시에 드러나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정서 변화의 과정 자체가 화자의 어떤 성찰의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갑니다. 4개가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겠네요. 일단 확인할게요. 추억처럼의 표현을 통해 시인이 자신의 과거 모습을 긍정함으로써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함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러면 한번 구조 만들어 봅시다. 하자가 앞부분의 사나이였을 때 부정이었죠. 누가 보더라도 부끄러운 모습이었단 말이야. 그러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어. 옛날에 저런 일들은 다 추억으로 지나가 버린 사나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기를 봐도 이런 부끄러움을 극복해낸 의지적인 자아의 모습이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세요. 5번. 추억처럼의 표현을 통해서 시인이 자신의 과거 모습을 긍정해. 과거가 뭔데요? 이 부분이죠. 과거의 자기의 모습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성찰을 통해서 극복해내고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고요. 뒷부분 식민지 지식인으로서 소명을 다하고자 함. 이거는 극복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하자의 모습이니까 제일 뒷부분에 추억처럼 사나이란 말과 일맥상통하는 말이겠죠.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시 2가지를 봤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여러분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